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서 우리 수업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 진행하면서 우리 수업의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내용 배우고 싶어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감히 확신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대혁 박사님 모시고 훈민정음과 유니코드 동아시아 문자의 기계화 및 정보화라는 주제로 특강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너무나 훌륭하신 선생님 모셔가지고 같이 내용을 공부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바로 전 소개를 드리고 먼저 저희 이 특강을 이제 기획해 주신 중국문화연구소의 연구소장님이신 심소희 선생님께서 잠깐 간단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국문화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데요. 저희 중국문화연구소에서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조선 시기 때 후민정음으로 기록된 동아시아 문헌들을 통해서 동아시아 문헌들의 그 언어를 서로 비교하고 하는 그 DB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6년 그 기획에 2030년에 끝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입력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옛 한글이라든지 그다음에 한자, 이체자에 대해서 많은 그 궁금증과 어려움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근데 그럴 때 마침 우리 안대혁 선생님을 이제 소개를 받았는서 저희 너무 감사하게 이제 특강을 의뢰를 했는데, 근데 또 이렇게 문혁희 선생님 수업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좋은 특강을 준비해 주신 우리 안대혁 선생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여러분께도 오늘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대혁입니다. 저는 전공이 컴퓨터고요. 인문학은 개거나 모릅니다. 제가 90년, 80년대 말, 90년대 초반부터 이 한글을 컴퓨터에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일을 오래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을 많이 쌓았고,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신 공부나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많이 진행을 했기에 좀 얕은 지식이나마 좀 나눠드리고자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학생들이 없네요. 네, 농담입니다. 그 여대에서 강의가 처음은 아니지만 이대에서는 처음 특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 지금 표지에 그림이 있죠? 이게 뭐죠? 네, 이게 타작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눈이 좋으시면 보이실 거예요. 공병호 한글 타작이라고 써 있습니다. 공병호 박사님이라는 분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시죠? 예, 모르시는 게 대부분 정상인 세대들이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그 의사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안과 전문의. 그 종로에 지금은 없지만 공안과라고 종로 3가에 안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눈이 아픈 사람은 전부 그 병원에 가서 보통 치료를 받았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그 병원을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의사가 돼서 운영하셨던 분이 공병호 박사님인데, 리서치를 여러 가지 하시다 보니까 한글 입력하는 게 힘들어서 타자기를 만드셨어요. 네, 이제 그 뒷얘기는 뒤에 얘기를 하죠. 자, 진도를 좀 빼볼까요? 이게 PDF다 보니까 페이지가 좀 넘어가기가 좀 힘드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여기에 조금
잠깐만. 예. 네, 이렇게. 오늘 발표는 그 용어, 정의, 한글은 뭐고 한글 코드는 뭔가, 그리고 한글을 쓰기 위해서 정말 어머니 아버지 그 세대에 70년대 80년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8비트 컴퓨터 들어는 보셨어요? 8비트? 8비트 무슨 로버트도 아니고. 네. 지금 쓰는 컴퓨터가 몇 비트인지 아세요? 몇 비트 컴퓨터, 몇 비트 운영체제를 쓰시죠? 네, 여러분들 쓰시는 거는 64비트예요. 네, 조만간 128비트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64비트를 쓰고 계세요. 그거에 8분의 1도 안 되는, 8분의 1이 뭐예요? 네, 아무것도 아니던 시절에 8비트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컴퓨터가 있었고요. 그리고 옛날 뭐 도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까만 바탕에 흰 글씨로 나오는 그런 시절에 16비트 컴퓨터 시절이 있었어요. 그것도 80년대 90년대인데 그 시절. 그리고 유니코드, 국제표준이 나오죠. 그 다음에 윈도우 한글 코드, 언어 처리, 질문과 답 이런 순서인데 내용에 중간중간에 그 옛날 얘기들이 조금씩 붙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것들은 잘 적어 두셔서, 이게 이 발표 내용에 커버가 안 될 내용 같으면 즉시 손을 들고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관련된 내용 같으면 적어 두셨다가 4시 45분 경에 부터 Q&A를 들어갈 테니까 그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를 담는 기술, 문자라는 거는 정보를 담기 위해서 썼어요. 정보를 담는 기술이 왜 필요할까? 도대체 뭐에 쓰자고 문자를 만들고 뭐에 쓰자고 활자를 만들어서 저런 거를 하는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이게 뭐죠? 이쪽에 막대기에 이름 누구라고 써 있는 거예요. 요새로 치면은 주민등록증 같은 겁니다. 뭐라고 불렀냐? 호패라고 불렀어요. 조선시대에 대한민국, 조선에 사는 모든 국민은 이런 막대기를 하나씩 들고 다녔어요. 신분증 검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패를 꺼내는 거예요. 아, 그럼 어느 마을에 사는 아무개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게 되겠죠? 뭐 개인이 깎아서 만들기는 어렵도록 그 관공서에서 이제 예쁘게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고, 이건 뭐 다른 나라 거죠. 다른 나라 거들 이제 신분증들 뭐 다 그런 거예요. 저게 왜 필요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저런 걸 왜 만들지? 좀 저거를 시민, 국민의 관점이 아니라 위정자, 통치자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시면 다른 얘기가 나와요. 도대체 이 강의실에 있는 사람 중에 문 교수님 수업을 듣는 사람은 누구고 그 사람들 각각은 누구인가? 관리를 해야 돼요. 왜? 그래야 세금을 내지. 그래야 노예로 부려먹고. 굉장히 비정한 얘기인데, 인쇄술, 이런 정보를 담는 기술의 발전은 어디까지나 착취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신분을 확정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노예인지 상놈인지 아니면 내가 관리를 써야 되는 중인이나 양반인지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분에 걸맞게 대우도 할 거고, 그런 통제가 들어가기 위해서 사실 이 기술이 만들어졌다. 문자 등등이. 이걸 부인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선한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하지만 선한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이런 데 나오는 거예요. 한국의 인쇄 역사는 오래된 거지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죠? 팔만대장경이라고 합니다. 팔만대장경은 그 불교의 경전을 8만 글자로 만들어서 저거를 판에 새겨가지고 그 계속 그런
불경을 찍어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언제? 그렇죠. 고려시대. 네. 왜? 몽골의 침입을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피지컬 아시아에서 몽골이 어떻게 됐다? 안 보셨어요? 피지컬 10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아, 넷플릭스랑 안 친하시구나. 피지컬 100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TV 시리즈예요. 거기 이제 100명이 각종 체력장 비슷한 걸 해서 그 중에 가장 힘 좋고 체력이 킹왕짱인 사람을 이제 뽑는 그런 넷플릭스 TV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그걸 보고 몽골에서 바로 연락이 왔어요. 몽골에서 50명, 한국에서 50명 해서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는 안 됐고 피지컬 아시아라고 해서 이제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각 국가별로 팀을 대여섯 명씩 짜갖고 최근에 나와서 이제 그 촬영을 해갖고 나왔는데 거기에 몽골 팀이 나왔어요. 보다 보면 어유 얼굴은 똑같이 생겼는데 어우 체구들이 네, 다릅니다. 한국 사람하고 가장 그 얼굴이 유사하고 DNA가 가장 그 유사소가 높은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이죠. 몽골의 침입을 당했었기 때문에 그럴까? 그렇지 않을까?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고려 시대에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을 그 몽골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몽골이 아니죠. 네. 네. 그 중국이죠. 네. 그래서 계속 공주를 데려다가 왕비로 삼아서 그 여러 대를 물렸어요. 그 중에 유명한 노국공주 얘기 같은 것들이 있죠. 왕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몽골이 침입을 받아서 나라가 이제 다 거의 망하게 생겼는데 그때 불심으로 대동단결 뭐 이래서 그 경전을 찍으려고 전쟁 와중에 열심히 판을 찍었어요. 이 판에 있는 글자는 다 거꾸로 돼 있어요. 좌우가 바뀌어져 있는 거죠. 거울에 보고 있는 거예요. 글자를 쓰는 분도 거꾸로 썼을 거고 파는 분도 거울을 보면서 했는지 익숙해져서 했는지 모르지만 활자라는 건 그래서 항상 좌우가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게 금속 활자입니다. 팔만대장경은 목판이니까 나무 한 장에 저 글씨를 전부 다 새겨놓고 쓰죠. 글씨를 쓰는 분이 쓰고 나면 그걸 이제 깎아서 조각칼로 열심히 깎아서 만든 거고, 그 금속 활자는 글자를 하나하나 만든 다음에 한 개 한 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저렇게 조판 틀에다가 끼워서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인쇄를 하는 거죠. 보면 저기 오른쪽 위에 오래된 글자들이 보이잖아요. 저게 한글이에요. 놀랍게도. 금속 활자 그러면 한자만 있었겠거니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아요. 한글도 저렇게 활자가 있었어요. 심지어 저게 이제 꽤 이른 시기에 17세기, 뭐 16세기 뭐 이런 때도 있었다는 거죠. 거기 밑에 있는 타자기 같은데 이상하게 생긴 거는 그 이른바 우리가 옵셋 기계라고 부르는 거고요. 지금도 많이 사용하는데 사진식작이라고도 합니다. 필름에다가 글자들을 탁탁 쳐서 필름을 만들고 그 필름 만든 걸로 나중에 그 인쇄 옵셋 기에다 넣어서 책을 인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출판사에 가면 저런 기계로 만들어 놓은 옵셋 가지고 책을 인쇄를 합니다. 물론 이제 요새는 이제 컬러니까 저거 갖고 이제 그림도 넣고 뭐도 넣고 하지만 그 시절엔 그렇게 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상용 환자가 한 1700자, 2000자 정도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바닥에 2000개의 이런 조각 문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X, Y를 이렇게 밀어서 위치를 맞춰놓고 버튼이 아니죠. 레버를 딱 누르면 거기에 튀어 올라와서 위치에 글씨를 딱 찍는 겁니다. 그게 완전 수동 사진 식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동은 뭐냐? 자동쯤에는 이미 컴퓨터로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급력한 글자로 X, Y 좌표를 정확히 찾아서 컴퓨터로 찍는 거죠. 사람이 일일이 기계를 움직여서 한 글자씩 찍지 않고. 그게 이제 보통 자동 식작이고, 저기 보시면 80년대 초에 동우기기의 수동 사진 식자기를
기계를 만들었는데 저 기계를 자동화시킨 분이 제 사부예요. 이따가 나옵니다. 그분이 만드실 때 옆에서 찔끔찔끔 봐가면서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저 수동 식자기를 사진 식자기로 한국도 80년대 중반쯤에는 만들었다. 근데 저 식자기의 원조는 일본 회사들이에요. 모리자와, 샤켄 이런 회사들이고, 그 회사들이 저런 조판의 글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폰트를 그렸는데 그 폰트를 처음 디자인하신 분들이 한국 분들이겠죠. 당연히 일본이 한국에 하청을 줬어요. 그래서 최정호님, 최정수님 이런 분들이 한글 한자를 전부 일일이 붓으로 써서 그 일본 모리자와 샤켄에 그 글자를 만드셨어요. 그때 만들어진 글자가 우리가 흔히 아는 명조체 뭐 이런 겁니다. 뭐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그렇게 어렵게 저런 고가의 장비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사람이 글자를 써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타이핑을 시작한 거가 이런 타이프라이터. 타이프라이터 기기는 만들어진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거의 200년 가까이 될 거예요. 서구에서는. 처음에는 저렇게 납작 키보드를 누르는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그 글자가 써져 있는 막대기가 있는 곳에 롤러로 되어 있는 동그란 판때기를 돌려서 레버로 돌려서 글자에다 딱 갖다 놓고 누르면 거기서 딱 찍히는 그런 원시적인 최초의 타이프라이터 기기가 있었고, 워낙 악필이었던 분이 만들었겠죠. 네. 그러다가 이제 점차 낱글자를 찍을 수 있는 장비가 만들어졌죠. 우리나라는 1933년에 송기주라고 하는 분이 발명가로서 이제 처음 그 타자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타자기가 요새 키보드하고 다른 거가 뭐냐면 입력과 함께 글자의 모양까지도 만들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타자를 치면 거기에 강이라고 그러면 기역도 찍고 아도 찍고 이응도 쳐야 돼요. 이응은 밑에 찍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타자기 사용해 보신 분, 재미로라도. 교수님. 네, 그래서 강자의 이응자는 어떻게 해야 밑에 찍을 수 있죠? 네, 쉬프트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키보드 쉬프트 키는 가볍잖아요. 타자기 쉬프트 키는 누르면 이 몸체에 있는 글자 뭉치를 올려요. 반 글자만큼 올려야 돼요. 그래야 밑에 올리거나 내리거나 해야 글자를 위치를 맞추잖아요. 이응자가 아래 찍히려면. 쉬프트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렇게 해서 찍습니다. 굉장히라니까 뭐 타자기를 통째로 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정도까지 무겁지는 않고요. 글자를 찍는 막대기를 지지하는 바를 이렇게 좀 높여서 글자를 위아래로 찍을 수 있게. 공병호 박사님 타자기는 세벌칙이라고 하는데 뭐가 세벌이라고 그러냐면 초성, 중성, 종성을 따로 입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성에 쓰이는 기역이 다르고 받침에 쓰는 기역이 달라요. 그러면 글자가 좀 더 예쁘게 찍힐 수 있어요. 우리가 가 쓸 때 기역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고 쓸 때는 이렇게 해서 넓게 쓰잖아요. 그거를 초성에도 쓰고 종성에도 쓰면 안 예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적은 세트로 그래도 가장 예쁜 글자를 뽑아낸 게 세벌칙 타자기였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글자로 넘어가는 키도 만들고, 저 뒤에 4벌씩 타자기도 나왔고 5벌씩 타자기도 나왔어요. 근데 키가 너무 많아서 외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같은 기억도 가에 나올 때, 꽝에 나올 때의 기억이 다 다르거든요. 경에 나올 때 다르고 갱 나올 때 다르고 뭐 이런 식이니까 여러 세트를 기억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다? 다 없어지고 2벌씩 타자기가 남았어요. 글자가 안 예쁘죠. 그 2벌씩 타자기에서 군대에서 제일 많이 쓴 게 아마 2벌씩 타자기였을 거예요. 그 2벌씩 타자기에서 2벌씩 키보드가 나왔어요.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그 2벌씩 키보드를 전부 다 쓰고 계신 거예요. 3벌씩 쓰시는 분 안 계시죠? 용돈 주려고 그랬는데 네, 농담입니다. 이 공병호 박사님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죠. 언제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이제 그 글자를 찍어내서 종이에 찍어내기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을 얘기했는데 이제 컴퓨터가 그 역할을 전부 다 대신하잖아요. 여기 멋진 볼펜이나 사인펜이나 만년필로 글 쓰시는 분 교수님 빼고 있으세요? 오, 여기 학생 열심히 펜으로 쓰는데 애플 펜슬이군요. 그렇죠. 이제 펜으로 글씨 쓰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이유는 컴퓨터가 글자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림으로 아니고요. 타이핑으로 우리가 키보드에서 넣은 거를 컴퓨터가 메모리에 어떤 글자인지 알고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애플 펜슬 가지고 이제 그림판 꺼내서 그리면은 그건 그림이에요. 컴퓨터는 그림을 이해할 뿐 그 안에 무슨 글자가 담겨 있는지 예전엔 몰랐어요. 요새는 AI나 그 문자 인식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서 제가 막 쓰는 대로 바로 텍스트로 바뀌어서 들어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컴퓨터는 그래서 이 컴퓨터 메모리 안에 글자를 사람과 달리, 글자의 모양을 보고 아는 사람과는 달리 독특한 그 값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과연 어떤 체계로 이 코드라는 것을 처리하느냐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건 언어죠, 언어. 말이죠. 그래서 한글날에 국문학자께서 뭐라고 발표를 하시면 이상하다 싶어요. 말과 글은 다른데, 한글날은 글자인 한글을 기리는 날이지 한국어의 용법이 어떻게 됐느냐를 따지는 날은 아니에요. 그래서 맞춤법이 어떻고 띄어쓰기가 어쩌고를 한글날 얘기하면 남의 다리를 긁는 꼴이 되는 거죠. 말과 글은 다르다. 베트남에서 오신 분 계세요? 베트남에서 오신 분. 베트남이 어떤 언어를 쓰죠? 베트남어를 쓰죠. 네. 베트남은 프랑스가 점령하기 전에는 한자를 써서 베트남어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프랑스가 점령을 했었죠. 그 시기에 아예 한자를 그 선교사들이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로마자를 가지고 베트남어를 표시하게 시켰어요. 본인들이 거기에다가 넣고 베트남에 액센트를 넣으려니까 글자에다가 액센트를 왕창 집어넣은 글자들을 만들어서 주고, 그래서 베트남 글자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독특한 글자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그 말이 있으면 글이 따라 붙기는 하는데 말에 비해 글은 형편없이 가지수가 작다.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는 스스로 만들어진 게 없고 누가 임의로 갖다 주거나 한 거를 쓰거나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아주 특별한 글자가 한글인 거죠. 의도를 가지고 특별히 만들었으니까. 그 문자가 그겁니다. 파시라고 하는 건 아랍어를 표현하는 문자를 파시라고 하고요. 잉글리시는 라틴 스크립트로 영어는 표기를 하죠. 한국어는 한글로 표기해요. 글자, 캐릭터. 그러니까 이게 문자와 글자가 달라요. 글자는 싱글 레터예요. 특정한 글자 한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예를 들어 강씨다. 그럼 강이라는 글자가 있죠. 그거를 얘기해요. 한글에서는 그게 종종 헷갈립니다. 한글에 있는 알파벳. 한글의 알파벳이 뭐죠? 한글의 알파벳이 뭐죠?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한글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입니까? 가나다랍니까? 어느 거죠? 저기서 캐릭터라고 하면 저게 가나다랍니까? 아니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입니까? 헷갈리시죠? 헷갈린 게 당연해요. 대부분의 서양 사람들은 무조건 헷갈립니다. 한국인도 헷갈리는데. 그래서 우리는 용어를 정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레터입니다. 알파벳입니다. 가나다라는 뭐냐? 음절입니다. 실라블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용어를 정했더니 이제 어느 교수님이 저걸 반대를 하셨어요. 아니, 우리는 글자를 다뤄서 강이라는 글자를, 글이라는 글자를 썼는데 왜 저게 소리의 절이야? 글자마디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글자마디도 혼용해서 씁니다. 글도 글자마디고 자도 글자마디입니다. 그래서 뒤에 마디를 쓰시길래 아이, 그거 왜 절로 안 하세요? 한글을 써야지. 글자는 한글이고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섞여 있어요. 소리와, 아까 말씀드렸던 소리와 글자가 사실 완벽하게 분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글이라고 하면 기억년 니글이냐, 니글 리을의 그러니까 한국 알파벳이냐, 한글 실라블이냐, 이거를 헷갈립니다. 어쨌든 영어로는 표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가나다라라는 글자는 실라블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역, 니은 이런 것들이 레터고 캐릭터고 알파벳입니다. 표현들이 많이 섞여 있죠. 그 중에 글자들 중에는 리가처라는 게 있습니다. 리가처라는 거는 2개나 3개의 글자를 모아서 한 개의 글자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뭐 유럽 글자들에 보면 그런 게 많아요. F자 2개로 F자가 붙어 있는 글자도 있고요. FJ 뭐 이런 게 한 글자로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보다 보면 많이 보실 거예요. 이건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기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코라고 화살표를 넣고 땡 치면 선이 2개 있는 화살표로 딱 바뀌잖아요. 그것도 리가처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자라고 부른다. 사람이 다루는 글자들은 아마 이 정도일 거예요. 근데 컴퓨터는 좀 다른 걸 씁니다. 컴퓨터가 다루는 건 캐릭터 셋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이게 문자 그대로 얘기를 하면 그냥 그 캐릭터들을 모아놓은 세트예요. 캐릭터의 집합이에요. 뭐 이런 거죠. 알파벳은 A에서 Z까지, 0에서 9까지, 그리고 펑츄에이션이라고 부르는 저런 기호들, 저거 모아놓은 게 캐릭터 셋인 거죠. 보통 우리가 캐릭터 셋이라고 그러면 특정한 언어 하나를 보통은 표시하게 됩니다. 로마자 뭐 해가지고 잉글리시 캐릭터 셋 그러면 사실은 영국 영어, 미국 영어, 호주 영어, 한국 영어, 일본 영어를 다 표시하죠. 하지만 프랑스어 캐릭터 셋과 독일 캐릭터 셋, 뭐 핀란드 캐릭터 셋은 다르죠. 다른 글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세트는 아닌 겁니다. 글자들의 상당 많은 수의 캐릭터가 겹친다 하더라도 그게 같은 캐릭터 셋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많이 보통 혼동사 되는 것 중에 캐릭터 셋을 차셋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코드 페이지라고 하는 거가 있고요. 유니코드 같은 국제 코드, ISO 국제 코드에서는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레파토리, 프렌치로 표현하면 레파토라고 하죠. 레파토라고 하는데 그런 거가 표현됩니다. 왜 프렌치가 붙냐면 국제 표준은 프랑스어가 공용어 중에 하나예요. 스위스를 하는 독일어, 그다음에 프랑스어, 영어 이렇게 보통 3개국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표준 문서에 프렌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프렌치 용어가 난무합니다. 이제 코드 페이지라는 게 있어요. 이 코드 페이지는 뭐냐면 컴퓨터가 한 개의 코드셋을만 가지고 나가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못 쓰거나, 예를 들어 일본에서 문서를 보내왔는데 우리는 볼 수가 없다든가, 아니 내 휴대폰에서 QQ 메신저를 깔았는데 글자가 하나도 안 나와. 그러면 홍콩에서 오신 분, 대만에서 오신 분,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어떻게 써? 이거 어떻게 써? 중국 전화기, 뭐 일본 전화기, 한국 전화기 다 따로 갖고 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의 문자셋을 코드 페이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글자들을 여러 개를 그 페이지에다 넣어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드 페이지 변엔 겹치는 글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1252라고 부르는 윈도우 코드 페이지에는
A 값이 41이고 B 값이 16진수로 42인데 저 949라고 부르는 우리나라 코드 페이지에 오면 값은 같은데 문자들이 또 있죠. 그래서 글자 모양이 똑같은 게 있어도 값은 코드 페이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이라고 얘기하는 건 특정한 코드 페이지 안에서 그 글자가 유니크하게 한 개의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지, 다른 코드 페이지에 가면 그 글자는 다른 값을 가질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어가 쓰고 있는 데 있는 알파벳 A는 영어가 쓰고 있는 데 있는 알파벳 A하고 컴퓨터 내부에서는 값은 다를 수 있어요. 보이기에는 똑같아 보일지라도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컴퓨터 관련된 책을 보면서 코드나 뭐 문자를 할 때 주로 헷갈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또 다른 게 나오죠. 코드가 나왔는데 폰트는 또 뭐야? 폰트가 뭔지, 네, 앞에 마스크 쓰신 분 설명 좀 해주세요. 폰트가 뭐죠? 본인이 아는 폰트. 반쯤 맞았어요. 폰트는 폰트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 지금 폰트 디자인 혹은 폰트 파일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특정한 모양의 글자를 담아있는 컴퓨터 파일. 그러니까 폰트 파일이라고 하지 폰트라고만 따로 잘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파일이 없으면 그 해당 폰트를 내 컴퓨터나 내가 보는 곳에서 볼 방법이 없거든요. 그게 그림이 아닌 이상. 그림이면 폰트지만 폰트 이미지죠. 그래서 글립을 모아서 캐릭터 맵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글립은 뭐냐? 아까 말했던 알파벳, 글자, 혹은 한글 실라블 이런 거 하나하나를 글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폰트에 들어있는 요소들 각각 하나씩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중에 폰트 forge라고 있어요. F-O-R-G. 폰트 forge라고 하는 단어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면 무료 폰트 도구가, 디자인 도구가 나와요. 오픈소스라서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걸로 뭐 정말 고난이도의 디자인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편하진 않지만 그걸로 폰트 파일을 열어서 뒤가 TTF나 OTF나 뭐 TTC나 이렇게 되어 있는 폰트 파일을 열어서 그 안에 어떤 글자들이 있고 어떤 코드 값을 가진 글립들이 들어있는지 다 보실 수 있어요. 그 글립이 갖고 있는 그 인포메이션까지. 폰트 파일은 일반적으로는 보호되어 있지 않아요. 암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폰트 디자인을 다 꺼내올 수 있고 심지어 글자 모양을 복사해서 내가 다른 글자를 만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전문적으로 폰트를 하고 싶다면 폰트 랩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네, 비쌉니다. 네. 그래서 그걸 사서 써야 될 거고, 보통 무료로 쓰려면 폰트 포지 이런 걸 쓰면 본인 내 손글씨를 캐릭터 셋을 만들어서 컴퓨터에 집어넣고 인쇄해 보겠다, 입력해 보겠다 하면 네, 폰트 포지라는 걸 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만들 수 있다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폰트에는 같은 글자라도 다른 모양으로 찍혀납니다. 궁서체에 들어있는, 네, 아주 궁서체는 엄진근이라고 그러죠. 엄숙하고 진지하고 근엄한 모양의, 네, 궁서체가 있는가 하면 저기 굴림, 이리 굴려도 되고 저리 굴려도 되는 굴림체가 있어요. 저 굴림체가 옛날 윈도우에는 표준서체였어요. 저게 워드로 입력해서 그냥 프린팅하기는 뭐 나쁘지 않았는데, 항상 문제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만들면 글자가 얇아도 너무 얇아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하려면 두껍질 않아서 이런 두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컴퓨터 폰트를 맑은 고딕으로 그 새로운 폰트를 디자인을 했어요. 언제? 윈도우 XP 고 무렵, XP 뭐 만들 무렵에 열심히 디자인을 했습니다. 산돌이라는 업체와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가 공동 작업을 했는데 저도 같이 작업을 했죠. 그 다음이 이제 캐릭터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캐릭터 맵은 뭐 문자표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한 글립에 대한 코드 값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코드 페이지가 다르면 글자 값은 다릅니다. 글자가 갖고 있는 유니크한 숫자가 다른 거죠. 왜? 교수님 주민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하고 운전면허증에 있는 운전면허 번호가 다르잖아요. 네, 거기에 같은 사진이 있고 같은 사람인데 다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저기 저렇게 생겨 있는 그 글자가 키릴에 있는 곳에서는 글립 몇 번이고 서로 순서가 다른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어떤 특정 폰트 파일에는 캐릭터 맵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폰트 파일에 들어있는 거는 어떤 글자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캐릭터 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맵이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하는데 요새 공공기관이나 뭐 이런 곳에서 뭐 어디 서울 무슨 폰트, 남산체 뭐 이런 거 공짜 폰트들 많이 나오거든요. 잘 살펴보세요. 한글이 2350자만 있을 때가 많아요. 옛날 그 컴퓨터 코드의 잔재인데 2350자면 문자의 뭐 99점 몇 %를 커버한다. 그러고서 이제 안 나오는 글자들이 많았죠. 그래서 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돈을 쓰면 현대 한글이 우리가 쓰는 글자가 1172자인데 1172자를 다 담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약간 의식 있는 사람들이 돈을 써가면서 폰트를 디자인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그 뒤에 조금 더 지나면 예단글을 전부 집어넣은 예단글 집어넣은 선체들이 나오죠. 그 다음이 한자가 몇 글자나 들어있느냐. 그래서 서체 파일에는 한자가 하나도 안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손글씨로 내가 내 폰트를 만들었는데 영어 맨 처음에는 영어만 할 거예요. 뭐 한 100한 몇십 자 정도면 되니까 영어 폰트만 만들어. 그 다음에 한글을 넣기 시작하면 2350개짜를 글자 써서 그 폰트를 만들기가 귀찮죠. 하다가 1112자 넣어주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다가 한자를 3만자를 넣어달래. 그러면 이제 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자가 다 담겨 있는 폰트는 지극히 드물다. 누가 만드느냐? 한자를 쓸 수밖에 없는 곳에서. 어디? 일본, 대만, 중국. 한국의 서체가 한국 한자가 많이 담겨 있는 폰트가 있느냐? 없어요. 안 만들어요. 왜? 돈 드니까. 만들다 보면 많아서 짜증나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안 만듭니다. 인코딩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제 학문적인 거로 가니까 이제 슬슬 졸리죠. 인코딩이라는 거는 같은 거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교수님 이름은 한글로도 쓸 수 있고 영어로도 쓸 수 있고 중국어로도 쓸 수 있고 일본의 발음이 이상해지겠지만 일본어로도 쓸 수 있어요. 가나로도, 카타카나로 쓰겠죠. 글자는 다 다른데 전부 같은 걸 표현하죠. 인코딩이 그런 거예요. 유니코드의 값은 똑같은데 이거가 담기는 현황에 따라서 같은 값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바꾸는 과정에 데이터가 잊어먹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수는 있어요. 즉 8비트 환경에 16비트 환경에서 쓰려면 UCS2라는 형식으로 컴퓨터에 저장을 하고 파일에다 담으려면 UTF-8이라는 형태로 얘기를 하고, 그게 옛날 정말 조선시대의 통신 장비를 거쳐서 뭐 데이터가 뭐 옛날 아프리카의 어느 정말 70년대 장비를 가져다 쓰고 있는 통신망을 거치려면 베이스 64라는 걸 형식으로 데이터를 바꿉니다. 저 베이스 64는 여러분들 이메일 주고받을 때 이메일이 저 형식으로 바뀌어서 나가요. 옛날 7비트 형태의 데이터를 통과해야 됐기 때문에 베이스 64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알파벳 글자로 모든 코드를 대치를 합니다. 대치하는 방법은 뭐 이제 기술적인 건 인터넷에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런 형식이 여러 개가 있다고 저게 각각 코드는 아니다. 코드는 뭐 안에 있는 유일한 코드 체계가 있는 거고 32비트 코드 체계가 보통은 있고 그거를 16비트로 표현하거나 8비트로 표현하거나 7비트로 표현하기 위해서 형식을 바꿔놓은 것들이 있는데 저런 거를 인코딩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는 UTF-8 코드를 써요 라고 하면 무식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나는 유니코드를 써요. 그 중에 형식은 UTF-8이에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게 조금 다른 거예요. 나는 서울 국민입니다. 잘 안 통하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통하죠. 난 LA 시티즌이야. 아닌가? 또 아니죠. US 시티즌이야 라고 하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이 입력기예요. 코드, 내가 어떤 글자를 컴퓨터에 입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폰트는 없어도 돼요. 폰트는 없어도 입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코드 없이는 입력하지 못해요. 내가 입력한 글자들이 모여서 어떤 특정한 코드 값을 이루어야 입력이 됐다고 봅니다. 그거를 내가 새로운 문자셋을 만들었는데 그럼 컴퓨터에 누군가 그 입력기를 만들어줄 거냐? 안 만들어줘요. 왜냐고요? 만들어주는 사람들은 자원봉사, 뭐 노력봉사가 아니거든요. 그걸 만들어서 팔아서 수익이 돼야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안 만드는 거예요. 대신에 이걸 컴퓨터 시스템에 처음부터 저 하단에 있어서 아무도 못 만드는 걸로 만들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서드 파티라고 하죠. 외부 개발사가 만들어서 윈도우에 넣어도 돌아가고 리눅스에 넣어도 돌아가고 안드로이드에 넣어도 돌아가고 아이폰, iOS에 넣어도 돌아가도록 전부 떼있어요. 왜? 애플이 지긋지긋하잖아요. 이상한 거 자꾸 만들어 달라고 해서 iOS에 넣어달라고 하니까 자기네가 만들었대. 그래서 기능들을 다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기능을 다 빼서 어떤 너희들이 만들어. 니네가 만들어서 앱스토어에 올리면 설치하면 입력할 수 있어. 이렇게 바꿔놨어요. 모든 운영체제는 입력기를 다 저렇게 빼놨습니다. 그 입력기를 뭐라고 부른다? IM이다. 인풋 메소드 에디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입력기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필요하다면. 뭐 거기에 자판에 이제 못 들어보신 드보락 이런 자판도 있어요. 우리 쓰는 키보드는 키보드 형식에 이름이 없어요. 처음에 등록할 때 이름이 없어서 그 키보드 왼쪽 위에 QWERTY라고 하는 글자가 그 순서로 돼 있죠. 그걸 그냥 갖다 모아서 쿼티라고 하는 발음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한글 두 벌씩은 우리는 두 벌씩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걸 굳이 쿼티나 드보락은 그 드보락 자판 배열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한글 키보드를 두 벌씩 키보드에 굳이 이름을 붙이겠다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붙인 이름은 바지 들고서 만나 오리오 자판입니다. 보시면 비읍, 지읒, 디귿, 디귿, 시읒, 이응 순서로 되어 있어요. 바지 들고서 만나 오리오는 모음, 만나 오리오는 이제 그 밑에 있는 모음의 배열을 바지 들고서 자판이라고 합니다. 농담이에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 한글을 잘 몰라요. 한글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사용한 문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문자는 한글이 풀세트가 아니에요. 한글은 우리나라 문자의 서브셋이에요. 우리나라 문자는 한글이 있고요. 한글은 우리가 얘기하는 현대 한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자모 20넉자로 만들어진 현대 한글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없어진 4개의 자모가 있어요. 4개의 자모 뭔지 아시는 분? 제가 공부했는지 이제 표가 나야지. 아레아, 그렇죠. 아레아는 누구나 알죠. 네. 또 네? 예, 여린이도 있어요. 네. 이렇게 동그라미에 꼭지 없는 게 있죠. 꼭지만 길게 달린 게 있어요. 네, 예디응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글자가 있어요. 그렇게 4개가 있어요. 4자모는 현대어에서 발음이 없어져서 1920년대, 10년대, 20년쯤에는 이미 발음이 없어져서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왜 아레아는 자꾸 넣어서 살리려고 들어가느냐? 아레아 발음이 약간 살아있어요. 제주도 쪽에. 그리고 그 여린시옷이라고 하는 삼각형 있잖아요. 그것도 제주도의 일부 방언에 살아남아있어요. 그 표현하려면 필요한데 왜 없어졌느냐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국제 표준 코드, 한국 표준 코드인 KSX 1026에는 다 있어요.
당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다. 쓸 수 있으나 당신이 모를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구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결은 한자를 어떻게 발음할 것인가 해서 한자 오른쪽에 붙여서 조그맣게 쓴 글자예요. 저거가 한 150여 자 되고요. 저것도 한자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아직 못했어요. 왜? 다 긁어 모아서 표준을 하려면 이게 전체 세트입니다. 출처가 어디입니다. 이거를 받아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전체 세트다 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 두 번째, 그 글자들을 모았을 때 원본에 출처가 있어야 되죠. 국제표준이라는 거가 그렇게 쉽게 돌아가는 게 아닌 게 최소한 출처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글자를 쓰는 소사이어티가 필요해요. 쓰고 있다라는 증거가 있어요. 혹은 썼었다라는 증거라도 있어야 되고 그걸 쓰는 인구가 좀 돼야 적어도 몇천 명은 돼야 그걸 코드로 받아주지 한 명이 특별한 글자를 만들어서 이거 내가 인쇄하고 내가 썼는데 표준에 받아주세요.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결 문자는 표준을 만들고서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구결 학회가 단 한 번도 표준화를 위해서 노력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최근에도 다시 조르기에 국립국어원하고 해서 표준화 안에 집어넣을 글자 세트에 풀세트를 만들어 오세요. 제발 국립표준원과 해주세요. 해서 이제 국립표준원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 구결 문자가 표준에 들어가려면 글쎄 몇 년 더 걸릴 거예요. 그리고도 이제 뛰어넘어야 될 벽이 있어요. 글자 모양이 한자랑 똑같아요. 다만 그게 글자 옆에 액센트 붙듯이 왼쪽 위나 오른쪽 아래에 뭐 이렇게 왼쪽 위, 오른쪽 위나 오른쪽 아래에 작은 걸로 붙었어요. 아니 그거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해결하지. 그 글자 한자 이미 코드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일본도 한자 위에 발음을 붙이는 글자들이 작죠. 작게 붙어 있죠. 그거 따로 표준을 받아줬느냐? 안 받아줬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실제로 표준을 만들어 온다고 손치더라도 국제표준에서 받아주려면 무한한 설득을 해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뭐 외국 문자는 제가 일일이 들지 않아도 되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국제표준 코드에 한글은 현대 한글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 현대 한글은 훈민정음의 자모, 스물넉자뿐만 아니라 복자모, 쌍시옷 뭐 이런 거 있죠. 왜 이런 거 다 복자모를 다 집어넣고 한글 1172자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늦게 온 데가 있어요. 티벳이. 티벳 문자가 한 1000 몇백 개 돼요. 거기도 자모로 이루어져서 글자를 만들어 쓰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그 조합이 한 1000 몇백 개예요. 1000 몇백 개를 넣어달라고 갖고 왔어요. 언제? 한 2005년쯤 갖고 왔는데 뭐 못 넣었어요. 자모로 넣어줬어요. 자모로 넣으면 자모를 조합하니까 한 글자의 데이터 수가 길어져요. 바이트 수가. 2개나 3개를 모아야 되면 남들의 2배, 3배 길이가 되는 거죠. 하지만 유니코드가 그 시절부터는 이미 확고해졌어요. 더 이상 한글과 같은 전철을 밟아서 글자를 통째로 넣어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BMP라고 하는 맨 앞에 플레인이 베이직 멀티링구얼 플레인이라고 전 세계 글자를 다 넣었는데 거기에 6만 5천 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중에 뭐 몇천 자는 그 사용자 정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글자의 확장 100만 자까지 확장을 위한 영역이 있고 해서 1000여 자의 다른 나라 글자들이 들어가 있고 2만 9천 자의 한자가 들어가 있는데 한글이 1172자예요. 야, 땅 따먹기에서 그렇게 많이 땅 따먹은 게 없어요. 한자는 여러 나라가 쓰잖아요. 한글은 혼자서 1172자를 거기 다 따먹었다. 가 배드 엑서사이즈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뭉태기 글자 가져오면 잠옷만 받아주지 절대 만들어진 실라브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일찍 해야지. 아니 강남 땅은 70년대에 샀어야지. 지금 들어와서
아파트를 사겠다고 그러면 비싼 거죠. 똑같아요. 지구상에 약 4,000가지 말이 있고 글자는 400개가 채 안 됩니다. 그 글자도 자기 나라 스크립트가 아니라 여기저기서 많이 차용해다 쓰는 거죠. 베트남도 갖다 쓰고 뭐 어디도 갖다 쓰고 뭐 중앙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는 러시아 문자나 터키 문자나 네, 이런 거 키릴자 이런 거 가져다 쓰죠. 뭐 네. 한자 수업을 많이 받으시니까 그 표의 문자와 표음 문자를 구분하실 줄 아실 거고 그 한자를 그래서 이데오그래피라고 합니다. 표의 문자 뜻을 표시하는 글자라고. 그래서 국제 표준을 하는 그 ISO 산하에 그 한자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IRG라는 데가 있어요. Ideographic Research Group. 한국에도 멤버들이 몇 분 계시고요. 홍콩, 대만,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간혹 베트남이 모여서 주로 한자 표준화를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해왔습니다. 뭐 나머지는 그냥 네,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뭐 한글날 지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글은 지나가고요. 예탄글이라는 걸 잠시 보여드릴게요. 훈민정음 창제 시절에 잠오 28자를 가지고 썼는데 예단글이 많이 쓰이게 된 거는 사실은 18세기 이후예요. 그 전까지는 고문안에 나오는 밝혀진 글자 뭐 한 1000여자 남짓이었을 거예요. 예단글 잠오와 함께 써진 거는. 대부분은 포르투갈 배가 들어오고 네덜란드 배가 들어오고 어디 역관이 들어와서 이상한 언어를 전해주니 그거를 표현하려고 썼던 거죠. 그래서 초성을 2개, 3개 모아서 그 어떤 글자들을 표기하는 거죠. 혹은 자음은 없고 원래 소리는 자음만으로 만들어지진 않아요. 항상 모음이 있어야 되는데 모음의 음가를 안 쓰고 그냥 자음만 갖고 글자를 써놓는 문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발견이 된 거죠. 현재까지 문헌에서 발견된 예단글은 5299자입니다. 여기서 문헌이란 한 권 이상의 인쇄되어 있는 혹은 한 권 이상의 책의 그러니까 이상이죠. 한 권 이상의 인쇄된 책 혹은 여러 개의 필사본 책에서 동시에 발견될 때. 왜냐하면 일기장에 내가 써놓은 딱 하나만 나오는 글자는 잘못 쓴 건지 그런 게 있어서 쓴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취미 삼아 끄적거린 글자는 표준을 만들어 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대만에서 오신 분 있어요? 대만 없죠. 대만이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애가 태어나면 한자를 만들어줘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새 글자를 만들어서 이름에 써줍니다. 좋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애가 유명해져. 그래서 신문에 사고를 쳐서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신문사는 활자가 없네? 이걸 어떡하지? 더 유명해져서 TV에 나오기 시작해. TV에 이름을 표시해줘야 되는데 글자가 없네? 그렇죠. 그게 문자 표준화를 컴퓨터에 하다 보니까 일찌감치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대만은 새로 출생하는 애들의 한자를 이름을 등록을 할 때 없는 글자를 만들어주는 문화를 법으로 금지시켜버렸어요. 대만만 그랬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한 89년? 네, 그 무렵부터 한국도 임명용 한자 3,700자 외의 다른 글자로는 등록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그 뒤에 조금 후해져서 옛날 KS 표준에 있던 4,888자의 한자까지는 받아주겠다 해서 4,888자까지는 지금은 받아주고 있는 건데 그 중에 400자가 이체자라서 사실은 한 400, 400자? 그 정도의 글자를 받아주는 거죠. 예단글은 저렇게 5,299자가 지금까지 발견되어 있는데 반해서 저걸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면 초성이 124개, 중성이 94개, 종성이 137개예요. 근데 종성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받침이 없는 글자가 있잖아요. 가도 있고 강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빠르게 곱하면 천천히 곱해도 나오지만 157만 개가 됩니다. 옛한글을 현대 한글을 포함한 옛한글의 모든 글자 수는 157만 개다. 저 중에 실제로 쓰였던 옛한자는 5299자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현대 한글 1172자를 보태봐야 2만 자가 안 되죠. 11,6천자, 6천 몇백 자예요. 그런데 저만큼의 공간을 써야 돼요. 저기다가 여러 그 교수님들이 이상한 걸 들고 나와요. 한글에 자모에 이런 자모를 넣으면 다른 나라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IPA 부호계를 대신할 수 있다. 비읍과 피읍의 P와 뭐 예를 들어 B를 구분할 수 있게 해라. B와 V를 구분할 수 있게 이런 자모를 만들어서 넣어달라. 굉장히 타당한 소리 같은데 잘 들어보시면 개소리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집어넣으면 이게 뭐가 되죠? 자모 한 개만 더 넣어보세요. 그래서 한글 자모는 이거 집어넣을 때도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고 넣었는데 앞으로는 가급적 안 넣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넣은 거예요. 자, 여기 맨 왼쪽에 있는 거가 처음에 95년도에 그 국제표준 만들 때 그때까지 찾은 거였어요. 그 뒤에 2005년까지 욕을 먹어가면서 10년간 더 찾아서 표준화를 했어요. 그게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에요. 오른쪽에 추가 초성이 있고 추가 중성이 있고 추가 종성이 있어요. 그것까지 다 모아서 지금 저 표를 만들었고 저거 만든 게 2007년 말 2008년에 국제표준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 이후로는 나왔냐? 나오겠어요. 개인이 잘못 쓴 글자 갖고 우기기는 해도 인쇄돼서 나온 모든 문자는 이미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테두리 안에서 이상한 글자들을 만드시죠. 요새는 인기가 없어졌지만 브렉 이런 글자가 있죠. 브레이크를 한 글자로 모아서 브렉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예단글이 자모까지 모아서 외계어 비슷한 걸 이제 이게 예단글을 입력할 수 있으면 외국인은 절대 알아볼 수 없는 이상한 문자를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AI가 곧 따라잡을 거니까 굳이 외국 호텔 후기를 그런 글자로 남기실 필요는 없어요. 구결은 아까 설명드렸죠. 한자입니다. 발음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문헌에 오른쪽 위아래 붙입니다. 그런데 글자가 한자랑 똑같아요. 표준화시키기 어려울 거다.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케이스가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뭐 굳이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히스토리예요. 그냥 8비트 컴퓨터 시절에는 초성, 중성, 종성을 저렇게 그냥 영어 알파벳하고 섞어 썼어요. 왜냐하면 비트 수가 모자랐어요. 이게 우리 컴퓨터가 0과 1의 비트로 이루어지잖아요. 0과 1의 비트는 전기가 있다, 전기가 없다예요. 그거를 좀 더 복잡하게 하려면 5V, 12V, 24V를 넣으면 3개의 컴비네이션이 되니까 데이터가 많아져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 팔진법 정도 될 거예요. 그냥 전기 있다 없다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전기가 있고 없으면 있으면 1, 없으면 0 상태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켜면 저기 불이 켜졌네? 1. 불이 꺼졌네? 0이에요. 요새 LED 전구 어때요? 밝기를 조정할 수 있죠.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그거는 0, 1이 아닌 거예요. 1비트가 아닌 거지. 그래서 인사동에 가서 꿀타래 이런 거 드셔보셨어요? 꿀타래 먹으면 이렇게 꿀타래를 이렇게 늘리잖아요. 짜장면, 수타면처럼 한 번 늘릴 때마다 2의 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2개요, 4개요, 8개요, 16개요, 32개요, 64개요, 128개요, 256개요, 512개요, 1024개요, 2048개요, 그렇죠? 4096개요, 8192개요, 16384개요, 32,768개요, 65,536개입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16비트까지 읽은 거고 8개만 엎으면 256가지를 담을 수 있어요. 옛날 컴퓨터는 8비트는 안 썼어요. 7개만 쓰고 하나는 이게 에러가 하도 잦으니까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데 썼어요. 그럼 7비트예요. 7비트는 2의 7승이고 그러면 128개예요. 이 알파벳 단계 넉넉해요. 영어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뭐 제어문자 뭐 다 집어넣어도 한 9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글을 쓸 수가 없어요. 한글은 어떻게 쓰느냐? 컨트롤 키를 칩니다. 뭐 컨트롤 K, 뭐 컨트롤 N 치고서 그 다음에 영어 알파벳에 있는 글자를 똑같이 써요. 그러면 이거는 한글이겠거니 하고 우리가 알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부호를 한글을 끝냈어요 라는 키를 치면 그 뒤에는 여기부터는 안에 있는 값은 같지만 그거는 영어구나. 이런 식으로 썼어요. 글자 수가 부족하니까. 그냥 알파벳하고 한글하고 같은 코드예요. 저거를 컨트롤 코드를 앞뒤에 막아서 앞에서부터 스캐닝하면서 여기는 지금 한글 상태야. 영어 상태야. 그러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이게 70년대, 80년대에 쓰던 한글이에요. 3바이트는 초성, 중성, 종성을 구분한 거예요. 초성, 중성이 아니라. 하지만 똑같은 형식으로 썼어요. 여기가 한글 시작이야. 여기가 한글 끝이야. 근데 그 당시 이른바 그래픽이 아니고 텍스트를 쓰던 컴퓨터에서는 되게 불가능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있었어요. 여기 보면 이게 70년대 중반에 터미널이라고 만든 거예요. 이거 그래픽 아니에요. 특정 메모리에다가 이 코드 값에 글자에 맞는 코드 값을 넣으면 글자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픽은 메모리가 엄청나게 많이 드니까 텍스트가 메모리가 적게 들어요. 글자는 별도의 롬이라고 리드 온리 메모리에다가 글자 모양을 넣어놓고 우리가 쓰는 램에다가 글자의 코드 값을 딱 넣으면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값하고 글자의 크기가 1대1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3바이트, 영문은 1바이트, 한글은 3바이트 하면 한글이 옆으로 3배 폭에 나와야 돼요.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안 쓰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걸 쓰자. 그래서 7비트, 그러니까 8비트 2개로 그냥 글씨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런 시절을 8비트, 16비트 컴퓨터까지 우리는 다 겪었어요. 이제 얘기하면 나머지는 라떼가 됩니다. 이건 카푸치노예요. 라떼가 됩니다. 네. 이런 컴퓨터 어디선가 보셨을 거예요. 네. 아버지 방 구석에 지하실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찾아내면 돈 되는 겁니다. 집에서 찾아보세요. 결혼한 작은 아버지가 어디 방 구석에 시골집 창고에 남겨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주르륵 만든 사람이 있어요. 뭐 애플 컴퓨터에 한글을 만든 사람이 있고 그런 걸 만든 그 PC에다가 한글을 만든 분이 있고 국내 최초의 워드 프로세서를 만든 분이 있고 국내 최초의 학생이 만든 워드 프로세서가 있어요. 네. 저 친구 지금도 종종 만납니다. 다 지금도 종종 보는 분들이에요. 그 뒤에 87년 정도가 되면서 주민등록을 컴퓨터에서 직접 처리를 하려고 했어요. 왜? 해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제일 어느 분이 연세가 많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 교수님이 저랑 동갑이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최초의 주민등록증 뭘로 받으셨어요? 종이였죠, 종이. 종이 카드에 비닐로 코팅이 돼 있었죠. 네, 그래서 변동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카커터 칼로 뒤를 이렇게 디귿자로 따요. 이렇게 해서 비닐을 들어 올리고 글자를 쓰고 비닐을 덮은 다음에 스카치 테이프를 위에다 살짝 발라서 줍니다. 이사 갈 때마다 그거 이렇게 잘라서 그거를 플라스틱으로 된 여러분 지금 쓰시는 주민등록증을 바꾼 게 98년도예요. 98년 이전 출생자? 교수님들 빠지시고 학생들 중엔 없죠. 그러니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옛날 종이로 된 게 있었고 지금은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주민등록증을 전산으로 찍어내려면 당연히 모든 기록이 컴퓨터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담기 위해서 행정전산망이라는 걸 만들었고 거기에 들어간 코드를 만들었어요. 그런 시기를 거쳤는데 불행히도 한글이 2350자, 한자가 4888자, 그리고 심볼, 특수기호라고 하는 것들 1128자. 저걸로 한동안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2350자에 없어서 한글을 못 쓰는 사람들도 생겼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싸웠어요. 많이 싸우고 이 사람 저 사람 싸우고 이 친구가 아래 한글 워드 프로세서를 처음 만든 이찬진 대표예요. 제 친구입니다. 저 친구는 98년도에 한국컴퓨터를 뺏겼어요. 회사를. 그래서 지금의 한국컴퓨터는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그래서 만점 170이자 현대 한글이 왜 만점 170이냐면 초성이 그 복자모 포함해서 19자, 중성이 그 복자모 포함해서 21자, 받침이 복자모 포함해서 27자예요. 근데 받침이 없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19 곱하기 21 곱하기 28 하면 만점 172가 나옵니다. 빠르게 계산하거나